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에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이게 3만 달러 이하의 저가형 전기차는 테슬라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지금 제일 싼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3만 달러는 많이 넘고 4만 달러 이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만 달러 이하라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저가형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3만 달러 이하 차를 탄다고 해서 저가형 차를 타고 이렇게 말하려고 해서 하기 위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각 회사마다 뭐 3만 달러 이하짜리는 서로 저가형끼리 뭐 경쟁을 한다. 뭐 이쪽의 저가형은 모델이 얼마냐 뭐 이렇게 좀 구분하기 위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뭐 저가형이라고 나쁜 건 아닌데요. 실제로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나오는 소위 저가형 차량도 아주 예쁘고 성능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의 이 저가형 차량은요, 미국 정부의 그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3만 달러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구매가가 그렇습니다. 텍스를 붙이면 조금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저가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가 드디어 뛰어든다라는 그런 의미. 테슬라가 드디어 중국의 소위 저가 전기차와도 경쟁을 벌이게 됐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테슬라는 지난 주말 그 도이치방크와의 기업 설명회에서 저가형 EV, 이제 전기차 출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가칭, 지금 이제 그 모델 이름은 확실하게 결정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가칭이다, 임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칭 모델 Q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델 Q는 차종명으로 알려져 있는 건 이제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차종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차종명으로는 모델 Q라고 알려진 이 차량은 언제냐?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테슬라는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모형은 소형 해치백 모양이라고 합니다. 해치백 모양은 이제 뒤에 이제 트렁크 쪽이 이렇게 싹 깎인 듯이 나온 거죠. 이게 뭐 작아 보이긴 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젊은 친구들은 이거 좋아하죠. 사실 저도 뭐 한 30대 막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해치백 예뻐했었고, 뭐 저 예쁘다 한번 타보고 싶다 해서 실제로 아주 옛날에는 해치백 그 차를 일부러 사서 탄 적도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해치백 좋아하죠. 좀 날렵한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치백 모양으로 하는데, 길이는 4m가 조금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아주 비싼 게 아니고 그냥 중저가 배터리. 그렇다고 이제 배터리 성능이 나쁜 게 아니라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맥시멈 거리가 좀 짧은 거죠. 그래서 이제 1회 주행 가는 거리가 풀 충전했을 경우에 한 300마일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좀 더 비싼 거는 400마일, 뭐 500마일도 가지만, 그게 이제 한번 풀리 충전해서 300마일 정도 갈 수 있는 그거에 맞는 배터리를 넣기 때문에 차를 좀 싸게 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 CEO도 내년 상반기에 저가형 차량을 내놓는 계획에 변함이 없습니다 라면서 이 모델 Q 출시 계획을 지난 주말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모델 Q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미국 정부가 지원해주죠. 거기에 따른 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뭐 이걸 폐지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 IRA가 폐지될 경우에는 실구매가가 37,499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7,499달러. 자, 그런데 이제 현재 그 보급형 모델 3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낮은 가격은 44,130달러거든요. 그래서 그 보급형, 현재 나와 있는 그 보급형보다도 한 6,000달러 이상 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곧바로 IRA를 폐지하지 않고 그냥 슬쩍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그래서 우리가 세액 공제 7,500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얼마가 되느냐? 29,999달러. 3만 달러 아래인 것만은 맞죠. 네. 그렇게 7,500불 세액 공제를 받으면 29,999달러로 모델 Q 테슬라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그 웬만한 그 가솔린 차도 3만 달러 이하는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그것도 테슬라. 이 테슬라는 좀 브랜드 네임이 좀 있죠. 테슬라를 3만 달러 아래로 탈 수 있다. 상당히 그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긴 합니다. 테슬라가 출시할 그 저가형 전기차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치백인데, 근데 이 모델 Q 이거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저가형 모델들과도 경쟁을 벌일 것이다라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고,
한국의 기아나 현대와도 좀 가격대가 겹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아의 전기차가 EV3라고 있습니다. EV3 그 모델과도 가격대가 조금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는 지난 5월 그 EV3를 출시했는데 그 당시의 가격을 35,000달러대가 적정 가격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겹치죠. 오히려 기아가 조금 싸긴 하죠. 한 1, 2천불 싸죠. 그래서 이제 기아와 또는 그 중국의 비아디, 중국의 비아디, BYD인데요. 중국의 비아디 저가 전기차와 또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벌일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저가 전기차인 비아디는 지금 뭐 한국,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비아디. 그 한국의 현대나 기아도 유럽 쪽에서 마찬가지고요. 차가 좀 작고 그러면은 그 유럽이나 한국처럼 이렇게 좀 길이 좁은 데서는 오히려 덩치 큰 미국 차보다도 그런 게 더 인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비아디 저가이면서 조금 작고 한국의 현대나 기아 살짝 저렴하면서 테슬라보다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조금 작고 이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중국의 비아디나 한국의 현대 기아가 오히려 테슬라보다도 좀 더 선호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테슬라도 이제 좀 작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길이 좁고 파킹 스페이스가 좀 좁아도 파킹하기 좋고 뭐 이러면서 가격도 저렴하게 내려오고 이래서 이제 유럽, 한국 이런 데서 이제 테슬라도 본격적으로 경쟁을 벌이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랜만에요. 그 러시아 전쟁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북한군들 희생자가 벌써 나오는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인과 또 북한 군인으로 파병되어 있는 북한 군인으로 같이 구성된 그 부대를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서 러시아군과 북한군 합쳐서 한 2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뭐 우크라이나 쪽의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황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훨씬 뭐 유리하게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러시아가 지금 확실하게 유리하게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왜 전달을 해드리냐면은 북한군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200명의 사상자를 냈다, 희생자를 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군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 희생자가 북한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 영토 크루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공격을 가해서 러시아와 북한군으로 구성된 부대에 200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크루스크라는 지역은 러시아 지역인데 러시아 영토인 것만은 맞는데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막 격전을 벌이면서 일부를 좀 점령을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다시 또 이걸 뺏으려고 우크라이나군을 내보내려고 굉장히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축출하기 위해서 러시아 병사와 특히 북한에서 파병온 북한 병사를 같이 내보내는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 대다수가 이 지역에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드론 그 부대가 있습니다. 제414 독립여단이라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의 414 독립여단이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 부대입니다. 드론 부대. 그 드론 부대는 사망한 러시아와 북한 군인들을 또 다른 그 촬영 드론으로 인해서 공격용 드론이 아니라 촬영용 드론을 보내서 공중에서 그 드론 공격을 받고 사망한 정말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 시신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그 우크라이나 정부 텔레그램 계정에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 관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정보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 군인들과 뒤섞여서 쓰러져 있다. 지난 이틀간의 공격으로 러시아군 인명피해는 북한군과 합해서 수백 명에 이른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영상은 해상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 줄지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시신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북한 군인인지를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군인, 러시아 군인 다 합쳐서 세보니까 한 200여 구의 시신이 거기 이제 누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추운지를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시신들이 막 눈발에 뭐 덮여 있습니다. 일부는 뭐 절반 정도가 덮여져 있기도 하고, 일부는 뭐 거의 다 덮여져 있기도 하고, 일부는 막 얼굴 쪽은 집중적으로 눈에 덮여 있기도 해서 참 구별이 안 되고, 뭐 군복만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눈발이 너무 덮여서 제대로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게 이제 러시아군과 북한군 한 200여 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북한군이요, 5인 사격을 해서 러시아군 상당수가 사망을 했다는 그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전장이라는 거죠, 거기가. 자,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북한군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아군인 그 러시아 부대의 차량을 사격을 가해서 8명의 러시아 군인이 숨졌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북한군을 전장에 투입한 뒤에 언어 장벽으로 작전 통제와 조정 등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북한군이 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훈련받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한 정보를 갖고 출발을 했다라면 또 모를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도 그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제 판단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파병된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투입이 됐다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을 잘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국기나 뭐 우크라이나 국기가 제대로 똑바로 잘 붙어져 있다면 모를까, 막 차량이 달리면서 바람에 뭐 부러지기도 하고, 또는 차량이 막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데 눈발이 휘날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인지 러시아인지 뭐 잘 구별이 쉽지도 않겠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많은 훈련을 겪었다라면 모를까. 그냥 이제 뭐 얼굴 한 번만 딱 봐서는, 또는 차량 한 번만 딱 봐서는 북한군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군인이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기도 하고, 또 뭐 그 러시아 차 같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차 같기도 하고 좀 그렇겠죠. 또 저쪽에서 막 떠드는 말이 들리기도 하는데 북한군 그들의 귀에는 이게 뭐 다 비슷비슷하게 들릴 터이니 러시아 말과 우크라이나 말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그들은 분명하게 다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거의 비슷하잖아요. 무슨 스프 무슨 스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 말이 그 말로 비슷하게 들릴 터이니 갑자기 멀리서 막 다가오는 러시아 병사나 멀리서 막 달려오는 그 러시아 쪽의 차량 같은 거를 눈발 속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러시아인지 우크라이나인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막 사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막 떠들면서 우리는 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와도 언어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황한 북한군이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병사인 줄 알고 공격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5인 사격으로 인한 그 북한군의 러시아 공격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조건상, 그리고 거기 또 날씨상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장터에서 지금 오늘 이 순간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행정부에 대해서 미국인의 과반이라는 것은 절반이 넘는다라는 거죠. 자, 과반이 낙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는 정말 치열하게 트럼프에 대한 뭐 비방도 있고 뭐 여러 뭐 치열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이제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미국민들의 마음이 너그럽게 트럼프 쪽으로 좀 변화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네요. 네. 자, CNN이라면 뭐예요? 그 대표적으로 트럼프와 척진 방송국이잖아요. 대표적인 진보 방송, 트럼프가 맨날 가짜 뉴스라고 욕하는 그 방송국이 CNN인데, CNN 방송이 조사한 겁니다, 이게.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비관적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뭐 48% 조금 안 되는 것을 알려졌는데, 뭐 48%도 뭐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낙관적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다라는 점은, 그것도 CNN의 조사에서 그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CNN은 미국의 대중은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트럼프가 경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의 첫 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게 52%다. 라고 말하고, 하지만 또 적지 않은 48%가 반대로 비관적인데, 그 비관적이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비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 뭐라고 답변을 했냐? 트럼프의 성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다. 트럼프가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좀 과격하고 뭐 이런 그런 성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나는 비관적으로 본다. 뭐 이런 이유가 가장 많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CNN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보다도 2기 때는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더 강경한 대중국 기조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추가를 한다면 더 강경한 반이민 정책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그 정책이 예상이 되자 최근에는요 중국의 그 기업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예 미국으로의 이민을 오려는 그런 케이스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높아지는 관세 장벽에 대비해서 중국으로 미국으로 물건 팔려고 하는데 막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높아지는 관세 장벽에 대비해서 아예 미국으로 들어와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미국으로 투자 이민을 와서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그 중국 기업가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가 노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노리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자를 잘 안 해줄 거예요. 그러나 투자 비자는 해줄 겁니다. 왜? 50만 불, 100만 불, 지역에 따라서는 뭐 150만 불 이렇게 넣어야 비자를 주는 거니까 트럼프처럼 사업하시는 그런 분의 입장에서는 야 150만 불로 올려봐 투자 비자. 그런데도 온다는 사람은 받아 뭐 할 수 있죠. 근데 중국에는 그런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몇 명 정도나 그런 중국의 인구가 가능한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몇 사람들의 예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의류 제조 업체를 운영하다가 최근 그 캘리포니아에 생산 라인 공장을 구축한 데니얼 마이 라는 그 중국 기업인은 아예 사업을 미국에서 하려고 미국 이민을 고려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주재원 비자로 체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뭐 중국에 있으니까 주재원 비자 여기 지사를 하나 냈겠죠. 뭐 사무실에 주소지 하나 해가지고 지사를 하나 내고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물건 받아서 팔면 매출이 크게 있으니까 그 매출 숫자가 있으니까 주재원을 뭐 2명, 3명 놓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죠. 그러니까 여하튼 사장님 본인도 주재원 비자로 이제 미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체류 중에 있는 그는 최근 아예 취업 이민 비자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취업 이민이 안 될 것 같으면 투자 이민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 미국 영주권 발급을 받기 위한 그 전 단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자녀도 있는데 두 자녀도 서서히 미국으로 데리고 올 생각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껏 미국 이민을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은 없었지만 앞으로 미국 이민이 나를 포함해서 더욱더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그냥 미국으로 이주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그런 제품을 미국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엄청난 관세를 내느니 아예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며 자기 같은 결정을 내린 중국 기업인들을 나는 한 20명 이상 알고 있다. 나처럼 아예 그냥 투자 이민 올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주변의 지인, 주변에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20명 이상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수십 명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국에는요, 그런데 소규모 기업 또는 중소기업, 뭐 그냥 흔히 중소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느냐? 무려 5,200만 개가 있습니다. 5,20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라고 중국의 그 산업정보기술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중국 내에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숫자가 5,200만 명이나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 얼마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하기 그 이전에 미국으로 이주 신청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5,200만 명 중에 한 10%만 온다 하더라도 520만 명이잖아요. 520만 명이 나 100만 불 내고 갈게. 나 150만 불 내고 갈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곱하기 딱 해보니까 야 받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아직은 그 바이든 정부니까 내년 1월 20일 이전까지 아마도 급격히 늘어날 그런 전망입니다. 중국이 참 그런 거 보면 인구가 많기는 많죠. 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지금 한 5,100만 명쯤 되는데 중국은 중소기업 사장님 숫자만 해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ABC TV 방송국이 소송 종결을 한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트럼프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법정 다툼을 벌여온 ABC 뉴스와 그 앵커인 조지 스테파노폴로스는 소송 종결의 대가로 트럼프 측이 갖고 있는 재단이 있어요. 파운데이션. 대통령 재단이라고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재단에 $1,500만 기부하는 것으로 최근에 합의를 했습니다. 뭐 말이 기부지, 뭐 배상금 내는 거죠. 자, 트럼프는 ABC 방송의 This Week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유명 앵커죠.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지난 3월 그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지 스테파노폴로스는 그때 이제 트럼프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낸시 메이스라는 전 의원을 초청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런 말을. 그런데 트럼프 측은 뭐라고 이제 반박 소송을 했냐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 혐의 고거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라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그 A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소송에서 트럼프 측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ABC 방송국은 $1,500만 트럼프 측에게 물어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언론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ABC 방송은 조지 스테파노폴로스의 그 말 한마디에 단어 표현 하나에 그것 때문에 $1,500만 물어주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 한마디에 $1,500만, 물론 그 이상도 될 수 있죠. 더 심한 거는. 말 한마디에 $1,500만, 이것도 뭐 큽니다만은, 이건 어떻습니까? 야구공 하나에 몇백만 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 하나에, 이 조그만한 야구공 하나에. 바로 올해 그 미국의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LA 다저스의 프레디 프리먼 선수가 쏘아 올린 끝내기 말루 홈런 그 공이 역대 야구공 세 번째로 비싼 야구공이 됐다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프레디 프리먼 LA 다저스 소속입니다. 월드 시리즈 말루 홈런 공이 그 옥션 경매 결과 $156만 낙찰이 됐습니다. 공 하나에 $156만. 그 공 딱, 그 관중석으로 날라온 거 딱 잡은 그 사람은 그 순간 $156만 번 거예요. 자, 프리먼은 뉴욕 양키스와 올해 그 월드 시리즈 1차전에서 다저스가 9회 10회까지 갔는데, 10회 연장까지 갔는데, 10회 말에서 2대3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자, 2대3으로 지고 있던 10회 말 다저스의 이제 공격인데, 투아웃이에요, 투아웃. 그런데 또 말루입니다. 자, 우리가 뭐 영화에서나 무슨 만화에서나 뭐 투아웃 말루 상황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2대3으로 한 점 뒤지고 있는 투아웃 말루 상황에서 이 프레디 프리먼 선수가 나와서 역전 끝내기 말루 홈런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극적인 6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월드 시리즈 역사상 끝내기 말루 홈런으로 이 경기를 그렇게 역전으로 끝내버린 것은 프레디 프리먼이 처음입니다. 뭐 역전 안타, 역전 2루타 또는 역전 2점 홈런, 아니 역전 3점 홈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전 말루 홈런은 그 메이저리그 역사상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공이 그렇게 비싸게 팔린 겁니다. 역대 메이저리그에서 프리먼의 그 말루 홈런 공보다 그러면 비싸게 팔린 공은 없느냐? 있습니다. 자, 프리먼이 지금 세 번째로 비싸게 팔린 거고요. 그 위에 이제 1위와 2위가 있는데 1위는 뭐냐면 올 시즌 최초로 그 쇼헤이 오타니 선수, LA 다저스 소속이죠. 이 선수 역시 일본에서 온 유도류라 그러죠. 이도류, 죄송합니다. 이도류라 그러죠. 두 가지를 하는 선수. 타자도 하고 피처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어찌 보면 미국에도 없어요. 뭐 한국도 없고 일본에도 아마 한 명 있나 없나 뭐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투수로서도 A급 선수, 타자로서도 홈런 타자, 이거를 두 개를 다 하는 사람이 이제 유일한데, 지금 어찌 보면 쇼헤이 오타니 선수가 홈런 50개 그리고 도루 50개를 달성한 그 순간 50번째 홈런을 친 그 홈런공이 지난 10월에 그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냐면 $493만 2천. 탁! 그 공을 받은 사람은 아까는 $156만 벌었다 그랬죠.
요 쇼헤이니 오타니 선수 50번째 홈런 친 걸 딱 받은 사람은 493만 2천 달러. 거의 500만 불 번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이제 이게 역대 최고액이고요. 두 번째는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20년 전쯤 되나요? 1999년이니까 한 25년 전이군요. 25년 전 그 경매에서 그 마크 맥과이어 선수가 70번째 홈런을 친 공이 있습니다. 그 70번째 홈런공 그때 경매에서 3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위. 그래서 493만 2천 달러 쇼헤이 오타니 선수가 1위. 300만 달러 마크 맥과이어 70번째 홈런공 2위. 그리고 이번에 156만 달러 프레디 프리먼 선수의 말루 홈런이 156만 달러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조금 여러분들 좀 릴렉스 하시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게 정말 오랜만에 스포츠 얘기, 재미있는 돈 얘기하고 합쳐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 쪽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최소한 12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이탈표랄까요?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12표 이상 나오면서 탄핵 찬성 204, 반대 85로 이제 통과된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검찰에 출석하라 라는 출석 통보서를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검찰이 여기 우리 검찰에 와서 조사받으세요 라고 소환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는 처음입니다.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런 거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탄핵이 완전히 끝나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끝나서 대통령직을 잃은 후에 출석조사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탄핵이 됐지만 아직 헌재에서 결론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그러나 이제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재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윤 대통령이 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을 한다면 검찰은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가서 체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서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15일 아침 10시에 검찰로 나오십시오 라고 통보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밝힐 수 있죠. 그래서 뭐 못 나가고 입장을 정당한 사유를 밝히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됩니다. 보통 한 3번 정도 보내서 이렇게 반복이 되면 잡으러 가는데, 이번에는 그 법조계에서 봤을 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뭐 긴급성 이런 걸로 봐서는 3번까지 안 보내고 2번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긴급 체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간단히 그 한국 상황에 대한 외신 보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요,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 라는 게 제목입니다. 아예 영국의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몰락이라는 표현을 써버렸어요. 한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스스로 결정지었나, 이게 제목입니다. 자, 그 기사에서 가디언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품위 있는 퇴진의 기회를 만들어서 제공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마다하고 비상계엄 도박에 판돈을 키우는 쪽으로 선택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당 쪽이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거를 얘기했지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담화문을 4번이나 발표했죠. 갑자기 뭐 며칠 만에 담화문 발표하고 또 담화문 발표하고 하면서 나는 막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엔 담화문을 발표해서 많은 쪽에서는, 특히 이제 여당 쪽에서도, 특히 이제 여당의 지금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 의원이라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는 것을 국회에서 이렇게 서서 그래서 셀폰으로 영상을 쭉 보다가 중간에 셀폰을 팍 꺼버리더니 에이씨 하면서 무슨 욕까지 하더라고요. 자신의 그 여당 소속 대통령한테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거의 욕까지 하더라고요. 이 원내대표. 그러니까 여당 내의 입장도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스스로 도박의 판돈을 키웠다, 막 판돈을 키우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표현 자체가 상당히 셉니다. 가디언은 상당히 이렇게 세게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가디언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대선에 승리한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뭐라고 말했냐면 분열을 조장하는 인물, divisive figure라고 말했습니다. divisive figure. divisive라는 게 이제 다양성이라는 뜻에서 조금 더 나쁜 쪽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divisive라는 분열된, 분열, 이런 거잖아.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figure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형으로 만들어진 어떤 로봇인 모양, 무슨 장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인형, 이런 것도 이제 피규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또 모으는 사람은 피규어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 취미가 피규어 모으는 거에 이런 말 하죠.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인물. 그래서 아예 대놓고 divisive figure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가디언은. 임기 초부터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인물임이 처음부터 그랬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영국의 가디언은 좀 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분열 조장하는 인물이라고 했는지 좀 많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타임스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끊임없는 시위와 정치적인 교착 상태로 점철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다라고 보도하면서 2년 반쯤 되는 그의 임기 동안 한국에서는 끊임없는 시위가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어서 파이낸셜 타임스.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결 소식에 탄핵 가결 이후 이제부터 한국의 최고 결정권자가 사실상 없어졌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제지이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자가 지금 공백 상태다라는 것을 경제 때문에 우려가 된다. 그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자, 영국의 BBC는요,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상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이 아니고 탄핵을 당한 그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또 얼마나 그를 신뢰할지가 우려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또한 권한 대행을 맡은 사람은 한덕수 국무총리이지만 사실 그 자신도 이번 내란의 중요 임무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다음 권한 대행 서열인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지금 맡고 있지만 그 다음 권한 대행 서열은 뭐냐면은 권력 서열로 보면 3순위 그리고 권한 대행 순위로 보면 이제 2순위죠. 최상목 부총리인데 최상목 경제부총리죠. 최상목 부총리 역시도 계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은 참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권한대행 서열 1위와 2위 모두가 지금 계엄 관련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요, 그 한국의 권력 서열을 보면 1위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유고시에 그 권한을 이양받는 소위 대통령 권한 대행 1순위는 아시는 대로 국무총리, 그리고 2순위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제 3순위는요,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입니다. 그리고 4순위는 과기부 장관, 5순위는 외교부 장관, 6순위는 통일부 장관 등등등 이렇게 이어진다는 말씀을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그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찌 보면 참 역사의 비극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지금 완전히 정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통령 신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호라든지 어떤 의전 요것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자, 내란죄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재임 중에도 기소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범죄가 바로 내란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비상계엄 당시에 그때 상황이 사실상 그 유튜버들을 통해서 거의 생중계됐잖아요. 이 모든 국민들이 그 군인들이 막 난입해서 군인들이 막 뛰어다니고 총을 들고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군인들이 난입한 국회의사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봤고 이후 군 고위 장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윤 대통령을 현재 그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오라
요 얘기를 제가 반복합니다. 왜 제가 반복했냐면 서울중앙지검. 여기는 어디냐 하면요. 사실 그 윤 대통령이 일하던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거쳐서 중앙지검장까지 지냈잖아요.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중앙지검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일하면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또 있던 그 장소에 이제는 부하들에 의해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2년 반 만에, 많이 잡아야 한 3년 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3년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 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런 상상을 해봤을까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참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인과응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세옹지마라고 할까요? 아무튼 무슨 사자성어로 갖다 붙여도 현재 한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충분히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